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207화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련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저는 분야회장 배나환활동가입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활동가입니다.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 예,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어제 저녁에 약간 짜증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일단은 오늘 미디어 스크랩부터 그냥 바로 저는 시작을 할게요. 제일 제가 화났던 것은 바로 이 소식인데요. 그 종편 미디어랩 뜰이 태생부터 불법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일단은 그거 자체도 굉장히 짜증스러운 일인데요. 제가 더 화가 난 거는 이거를 처리하는 방통위의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태생부터 불법이었던 게 이제 와서 밝혀졌어요. 밝혀졌으면은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통위가. 좀 강력하게 근데 어이없는 수습안을 내놨습니다. 일단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회의를 했는데요. TV조선, 채널A, MBN 등 종편 3사의 광고 판매 대행사, 그러니까 이걸 미디어랩이라고 합니다. 미디어랩이란 것은 방송 광고는 방송사가 직접 광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을 미끼로 해서 광고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돈 받고 기사 이렇게 방송을 만들 수 있잖아요. 특히 뉴스를 만드는 방송사에서는 더 이거를 심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미디어랩이라는 별도의 회사를 두고 방송의 편성과 보도 내용에 개입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미디어랩에서는 광고만 팔고요. 그렇죠. 그리고 방송사는 방송을 순수하게 만드는, 그렇게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거죠. 별도의 회사처럼. 예. 그래서 MBN 미디어랩도 있고요. TV조선도 채널A도 다 미디어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저희가 종편을 만들 때 이들의 미디어랩을 이렇게 개별 141 미디어랩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일종의 자회사일 뿐이지 견제할 수 있는 조치가 하나도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그 최시중 위원장이, 당시 방통위원장이 이따위로 내주고 종편을 4개씩이나 만들어주고 그 4개의 방송사에 각각 또 미디어랩, 정말 날개를 달아주는 수준의 미디어랩을 만들어줬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랩들이 아무튼 만들어졌는데 이 미디어랩의 주주들이 미디어랩사 총 지분의 10% 이상을 소유해서 법을 위반한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 방통위가 어제 내놓은 결론은요. 오는 8월까지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대주주의 지분을 10% 밑으로 내리라는 시정명령을 의결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시정명령 따위를 내릴 만한 사안인가 이게. 일단 봅시다. 일단은 미디어랩에 따르면 특수관계자를 포함해서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 그리고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은 미디어랩사의 지분을 10% 소유할 수 없어요.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요? 신문과 방송을 만드는 일간신문과 그리고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그 회사들은 신문 방송 겸용을 금지시켰잖아요. 거의 모든 국가가 신문 방송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 못해요. 왜냐면은 여론 장악력이 너무 커지거든요. 신문과 방송을 한 회사가 가지면. 그러니까 신문 방송을 경영하는 사람이 랩을 가지고 있으면은 10% 이상 가지고 있으면 사실 장악을 거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나마 싸워서 요 정도의 규칙을 만든 거였는데 이거를 이제 어기고 1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법인이 지금 미디어랩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채널A도 그렇고, 일단 보면 TV조선의 미디어랩은 크라운 혜태홀딩스, 일동홀딩스가 지금 위반을 했고요. 채널A 미디어랩의 경우에는 사랑빵 미디어가 위반을 했대요. MBN 미디어랩은 한진칼이라는 회사가 위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면요. 방통위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면. 지금 시정명령 내려야 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이죠. 왜 이러죠? 그런데 뭐냐면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게 게다가 제가 진짜 빵 터진 게요. 방통위가 서약서를 쓰게 했었어요. 애초에 이자들한테 이 미디어랩사 주주들에게. 그러면서 서약서 내용이 뭐냐면은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서약 사항을 위반하였음이 밝혀질 경우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다 냈다는 거예요. 이 TV조선 미디어랩, MBN 미디어랩 전부 다 그걸 냈었대요. 언제 냈어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 낸 것 같아요. 2014년 허가 당시부터 아마 냈어요. 예. 그런데 방통위가 잘못하는 정말 어이없는 일 중에 하나가 법률 자문을 누군가에게 구하는데 그 누군지도 저희도 몰라요.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법률법인에 한다고 해요. 그리고 한 군데서 하는 건 아니고 두 군데 정도에서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방통위가 이 서약서를 가지고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지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고의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약서만을 근거로 허가 취소를 하기는 어렵다라는 법률 자문 의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률 자문 의견에 의거해서 시정 명령만 내리게 되었다. 이게 방통위의 주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미디어랩과 미디어랩 주주들이 고의적으로 그 10%로 지분 제한을 걸어놓은 규칙을 고의적으로 어긴 것 같진 않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가졌나 보다. 제일 웃긴 건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10% 넘는 자들이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는 자가 미디어랩 주주로 참여한 거잖아요. 그거를 미디어랩도 몰랐고 TV조선 미디어랩, 채널A 미디어랩, MBN 미디어랩 그 3사가 다 동시에 그걸 전혀 몰랐고 관련 법령이 그런 법령이 있다는 걸 몰랐고 더 웃긴 거는 방통위 관계자 그 허가 과정에서 그걸 사인한 방통위 직원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이게 말이라고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다 잘라버려야 돼,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 3사의 담당자도 몰랐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그들은 모르고 싶으니까 몰랐을 수 있어요. 그게 슬쩍 어떻게 넘어가지 않을까 하고 쓱 넘어올 수도 있어. 근데 방통위에서는 이걸 자기네들이 허가를 내주니까 자기네들이 조건이 되는 놈인지 안 되는 놈인지 일일이 그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방통위가 어떻게 한두 개도 아니고 3개 미디어랩사에 이렇게 5개가 되는 업체가 다 부적격자가 들어온 것을 하나도 모르고 하나도 골라내지 못하고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은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해서 발생했다. 이게 지금 답변이에요. 이런 답변을 했고 방통위가 하는 주장은 위반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겠다. 이런 미친 놈들이 어딨어? 이게 공무원이야 진짜? 야.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런 사실이 발견이 됐을 때 네. 이제 와서 뭐 징계를 내리거나 뭐 영업 그런 뭐 했을 때 그 종편 쪽에서 소송을 걸거나 하면 그쪽이 이길 가능성이 있나요? 있어요. 그러니까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아요. 고의성이 확인돼 안 돼. 그래서 얘네가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거 방통위가 그런데 그러면은 방통위 직원을 잘라야 될 거 아니야. 당연하지. 아니 제 말은 얘네를 못 이렇게 미디어랩이 그런 뭐 할 수 있어. 그럼 걔한테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직원한테. 당신 때문에 지금 허가가 안 되는 사람이 미디어랩을 4년이나 유지하고 지금 돌아가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MBN 미디어랩 같은 경우에 얼마나 황당한 일을 저질렀습니까 지난번에. 그런 회사한테 지금 재허가를 또 해준 거고요. 이런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어요. 터진 게 아니고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인제 와서 드러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새 위원장이 들어서면서 어찌저찌 해서 이런 게 드러나니까 자수해서 광명척자하고 이렇게 자수를 한 것 같아. 자수를 했는데 자수를 할 때는 최소한 아무리 자수지만 그 잘릴 놈은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질 사람이 누군지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건 이 방통위원들의 회의 내용이에요. 회의 내용이 아주 짧게 언급이 돼 있는데 봅시다. 이 3사에 대해서는 일단은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올해 8월까지 소유 지분을 10%로 줄여야 되고 줄이지 않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요거를 지금 결정을 내린 거예요. 줄이겠지. 이제 와서는. 그런데 고삼석 방통위원 말이
오늘 이 안건에 의해 서약서만으로는 위반했을 경우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게 공통적으로 나왔다. 서약서 제도를 폐기하든지 아니면 아예 법적 효력이 있도록 하든지 사무처 차원에서 검토해달라. 이게 고삼석 위원이 말한 거예요. 사무처에서 검토를 해야 되네. 지금 사무처는 다 손들고 서 있어야 되는 거지. 사무처 차원에서 이 지금 요 서약서가 좀 약하네. 더 센 걸로 좀 만들어봐. 이런 추후의 상황을 이 사람들은 일을 접게 하고 감사 들어가가지고 징계받아야 되는 상황들이지. 이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허욱 방통위원은 뭐라 그랬냐. 미디어랩은 방송사가 직접 광고 영업을 하지 않음으로써 광고주의 영향력을 줄이고 과도한 방송 상업화를 막기 위한 것이고 광고주 영향력 배제를 위한 수단으로 최다 주주 지분 제한을 두고 있다. 이번에 위반한 3개 미디어랩사의 4개 지주사 위반 상태를 법적 기한 내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이게 너무 인심이 좋고 어이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 그 관리 감독해야 되는 그거를 너무 느슨하게, 진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고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종편 봐주기야. 네, 그리고 저는 이거는 사무처한테 놀아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제가 어제 집에 가면서 아니 바빠 죽겠는데 우리는 총회도 해야 되고 지금 너무 바빠요 민원연은. 그리고 모니터도 그렇고 뭐 아무튼 해야 될 일 천지인데 이 사안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수준의 어마어마한 그냥 논평 하나 내고 그렇게 있을 수준이 아니고 정말 방통위 전체를 흔들어야 되는 수준의 너무 큰일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지금 화가 나 있고 저는 뭐 당연히 뭐 기자회견하고 뭐 시끌벅적하게 뭐 여러 가지 해보겠지만은 일단은 국민감사 청구해서 방통위 직원들 다 책임져라.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사인한 사람들 전부 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방통위원 다 이 결정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인해준 이 의결을 한 허가를 내준 사람들 다 책임져라. 어떤 방식으로든 그거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제 막 하면서 왔습니다. 너무 화가 나네. 또 말하다 보니. 미디어랩 부분이 광고 영업이다 보니까 사실 민원연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잘 드러나진 않지만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미디어랩 출범 당시부터 민원연은 굉장히 반대 운동 그리고 또 규칙을 많이 둬야 된다. 법적인 제재를 많이 둬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종편 4사가 출범 당시부터 1인 1랩으로 돼 있어요. 1417, 1인 1랩이 아니라 1417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사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야 그래도 미디어랩 광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광고회사는 그 방송사의 광고회사는 방송사나 신문사들이 10% 이상 지분을 못 갖게 하면 되지 않니? 그러면은 장악 못 하겠지. 광고 영업이 방송 언론에 그러니까 방송 보도에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 않겠니라고 눈 가리고 아웅한 거지만은 사실상 TV조선, MBN 이 종편 4개사가 자신만의 광고회사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1417이 그래서 안 된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어요. 실제로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적으로 하나의 광고 영업사를 두고 배분을 받아서 한단 말이에요. 종편에 대해서도 4416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같이 하라 이거예요. 광고 영업 한 군데서 받아서 공평한 규칙 아래 또 정부의 어느 정도의 감시 아래 공평하게 나눠 가지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이명박 정부가 무시하고 1417으로 갔던 것인데 지금 그동안 많은 의심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1417 하면서 그 작은 규칙조차 지키지 않은 겁니다. 지금 결국엔 쉽게 말해서 방송을 갖고 싶어하는 다른 신문사들이 이 TV조선 이 종편 4개사에 지금 3개사입니다. JTBC 빼고 이번에 드러난 것은 TV조선 채널A, MBN의 광고 영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위반한 거고 또 방통위 관계자가 아까 말도 안 되는 해명이 많이 나왔지만 또 하나의 해명이 뭐냐면은 그 주주들은 그렇게 중요한 주주들이 아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어떻게 중요한 주주가 아닐 수 있습니까? 채널A 같은 경우에 위반한 게 사랑방 미디어라고 이제 무등일보가 이제 속해 있는 특수관계자입니다. 지분이 무려 20%예요. 20%가 어떻게 중요한 주주가 안 될 수가 있죠? 지금 여러 가지로 방통위가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거나 일부러 지금 축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이에요. 봐주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착해서 뭐 하려고? 왜?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랩 제도 자체를 진짜 통째로 바꾸자는 요니까지 나와야 되고 당연히 방통위 내부 자성 그동안 제가 예전에
또 하나 떤 게 뭐였냐면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계속 문제 제기했던 것 중에서 그 방송에서 벌점을 주잖아요. 방통심의위에서 주는 벌점. 근데 그 벌점을 주는데 재승인 과정에서 벌점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걸로 벌점을 줘서 그 재승인 과정에서 감점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받는 모든 벌점이 하나도 적용이 안 돼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저도 몰랐고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상태에서 금준경 기자가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가 그걸 이제 처장님 제가 뭘 취재하다가 그런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재작년에 얘기를 했어요. 재승인 그 TV조선 재승인이 될 때 되고 나서였어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항의를 했거든요. 저희가 이거는 애초에 원 취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그 회사의 재승인 과정에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 오보막말 편파 이런 그 벌점이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을 충분히 잘 쌓아서 감점을 하라는 애초 취지잖아요. 그런데 선방심의 결과는 모든 선거 때는 선방심의에서 심의하잖아요. 선방심의 결과는 빼준다. 이거 왜? 그럼 1년에 거의 매해 선거가 있거든요. 그럼 그 선거 있을 때마다 3개월 정도, 100일 정도는 심의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선거 때는 오보막말 편파를 해도 그 회사의 재승인 과정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아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느냐. 우리는 당연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방통심의의 모든 결과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근데 변명은 뭐냐면 선방심의는 방통심의와 별도의 기구이기 때문에 선방심의에서 해놓은 징계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방통위원한테 막 화를 내면서 그게 말이 되는 소리 이게 말이냐 방구냐 이거는 사무처에서 이런 거 올렸으면 위에서 판단하셨어야 되고 만약에 이걸 지금 와서 몰랐으면은 이거를 재의결을 하셔야 된다. 그랬더니 일단 로펌에 의견을 보냈대요. 로펌에서 뭐라고 하냐. 이미 조건부 재승인 허가가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TV조선 재승인 작년에 났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은 이대로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로펌의 의견이. 그래서 앞으로 3년 내내 선거 기간에 하는 오보막말 편파는 다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3년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방통위원이 고삼석 방통위원이 로펌에서 그런 의견가 나왔으니까 못한다. 이게 끝이야. 그래서 제가 방통위 사무처에 거의 방통농단이에요. 이 정도 되면. 예, 정말 그 수준이에요. 왜 있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제가 몰라서 그렇지 훨씬 많을 거라는 거죠. 아마 세세한 부분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장난이 아닐 겁니다. 아이고 왜 존재하는 그거 뭐야? 그래서 정말 그래서 저는 이런 건수가 제대로 된 건수가 나왔을 땐 최소한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건수가 나왔는데 왜 방통위가 전체 회의에서 이런 식으로 허술한 결과를 내놓고 방통위 사무처를 꾸짖지 못하느냐는 거죠.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하고 있으면 징계하고 제가 무슨 뭐 감옥에 보내라는 게 아니잖아. 그냥 공무원들이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한테 피해를 준 거잖아요. 그럼 책임을 져야죠. 그렇죠. 합당한 징계가 있어야죠.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열받는 일이 어제 공개됐다는 거. 그래서 저희도 빠르게 입장을 내놓고 검토해서 국민감사 청구 등의 조치를 아무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어랩이 사실상 그동안 출범 이후에 한 4, 5년 동안 사실상 무법지대였다는 셈인데 이런 무법지대 아래서 MBN 미디어랩이 저질렀던 수많은 불법 행태가 2015년에 이제 민원연의 조사로 드러났던 겁니다. 뭐 과징금도 얼마 맞긴 했지만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설명드린 이 미디어랩이 MBN 미디어랩이 광고 영업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잘 안 알려져 있어서 저희가 가끔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광고 영업을 어떻게 하냐면 기업에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광고 해줄 테니까 얼마 내나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단하죠. 선제시. 보통 광고는 반대로 이루어지죠. 우리가 광고 하고 싶어요. 우리 하고 싶어요. 얼마예요?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언론사가 직접 기업에 찾아가서 이렇게 해줄 테니까 얼마 내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내나요? 내놔요. 더 많이 내놓기도 하고. 네. 내놓으면 안 되면 되잖아. 도대체 그 방식이 광고 방식은 어떠냐? 그 광고 방식이 아주 기상천외합니다. 어떤 홈쇼핑에서 아로니아를 막 방송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바로 한 채널만 올리면 MBN에서 MBN 시사 프로그램이나 또는 토크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 나오는 토크 프로그램에서 갑자기 그 아로니아를 막 주제로 막 대담을 나누고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합니다. 아주 놀라운.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미디어랩은 그동안 사실 미디어랩 그 애초에 우리가 발견했던 그 미디어랩 영업일지 1, 2부 그 MBN 미디어랩 영업일지 1, 2부를 보면요. 방통위에서 그 지금 징계 때린 거 그 수준의 내용이 아니고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저분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검찰 수사를 해야 되는 수준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화가 난 거는 방통위가 결과를 내놨어요. 거의 8개월을 조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그 해에 2015년에 내놨었는데 그 수사 내용 중에서 정말 이거는 빼박이다라고 하는 거 딱 2개만 징계를 받은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혐의 없음 이렇게 해가지고 다 끝났어요. 근데 그냥 혐의만 없으면 다행인데요. 조사를 해서 혐의가 없는 게 아니고 자료를 안 준대. MBN 미디어랩이 자료를 안 주니까 자기는 수사권이 없으니까 이거 할 수가 없대. 그럼 정상적인 뇌를 가진 기관이라면 자기네가 관리해야 되는 내용인데 자기가 수사권이 없어. 그럼 검찰에 이걸 보내야 되는 의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발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고발 안 하고 그냥 정말 영수증으로 딱 드러난 거 그 2개만 과징금 때리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때 저희가 엄청 항의를 했지만 검찰에 더 웃긴 건 검찰에 저희가 직접 수사 의뢰한 것도 있어요. 근데 검찰에서 하는 말이 자료가 없어서 수사를 못 한대. 그럼 뭐야 검찰도 수사를 못해. 그러니까, 수사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 하는 거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자료가 없대요. 그래서 결국은 다 흐지부지되고 민원연 활동가들만 줄기차게 가서 참고인 조사받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굉장히 어이없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동안에 그 화딱지 났던 것들이 다 이렇게 쌓여있는 상태에서 정말 이런 호재가 생겼는데 솔직히 이거 호재거든요. 방통위를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게 딱 기틀을 잡는 호재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솜방망이로 이렇게 처리했다는 게 너무 실망스럽고 그런데 만약에 그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했으면 그 3개 애초에 미디어랩을 이렇게 만들지 못하는 거죠. 일을 제대로 했으면 애초에 141랩도 하기 힘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광고회사를 방송사마다 하나씩 따로 준다?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돈 벌려고 아예 그 날개 달아주는 거지. 그러면 지상파는 어떻게 하는지 얘기해 주세요. 지상파는 SBS는 별도의 SBS 미디어 홀딩스가 있어서 또 거기도 마찬가지로 141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영방송 MBC하고 KBS는 지금 코바코라고 하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대행을 하고 있죠. 공동으로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모든 방송이 다 코바코에서 광고를 했는데 이 종편 미디어랩 하면서 미디어랩 시장이 미디어랩에 대한 제도를 막 하면서 그렇게 SBS까지 빠져나 사실은 SBS도 굉장히 적절치 그 SBS 빠져나간 것에 대해서도 SBS는 엄청 좋아하지만 사실 그게 적절한가에 대해서 계속 문제 지적을 하고 있었고요. 광고 시장이 굉장히 그러니까 MBC가 우리도 따로 만들고 싶다. 우리도 나갈래.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완전 바로 이런 배경에서 MBC 민영화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네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코바코가 단순히 KBS, MBC만 대행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 CBS나 다른 방송사들 다 묶어서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광고가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좀 조정하는 그런 기능도 좀 있어요. 그래서 공적인 미디어랩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뭐 141랩으로만 지금 종편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방송사들은 그냥 민간기업이 아니라 공적인 역할을 하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이 광고 영업에서도 공공성이 필요한 것인데 이 종편에서 141랩이 허용되면서 전체적인 광고 시장이 굉장히 혼탁해진 게 이제 방송사 언론사마다 야 나도 할래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SBS는 민간기업이니까 빠져나간 건데 141랩으로 그러면서 SBS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태영그룹의 광고가 갑자기 SBS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등장한 거죠. 우리가 최근에 가장 유명했던 거는 바로 런닝맨에 갑자기 스피드웨이가 등장하고 그 스피드웨이가 어디 있는 거였죠? 영암인가요? 그 스피드웨이가 자꾸 많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이게 다 이제 태영그룹이 투자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홍보성이었던 거죠, 사실상.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총체적으로 좀 자 그러면 뭐 아무튼 미디어랩 관련해서는 미디어랩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한번 특집으로 전문가 모셔다가 한번 쭉 정의원 우 교수님께서 저희 미디어랩의 저희 제도 정책에 대해서 일단은 제 틀을 잡고 같이 이제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분이라서 한번 모시고 얘기를 해보죠. 방송통신위원회가 TV에서 수어 영상의 크기와 위치를 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스마트 수어 방송 서비스를 상용화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제 전체 회의에서
지금 우리가 방금 소개한 그 황당한 결정과 함께 이것도 결정된 건데 스마트 수어 방송 서비스 상용화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2019년이 되면은 이 서비스가 개시되는데 지상파, 종편, 보도 채널 그리고 주요 케이블 TV들이 모두 기존 현행 그 수어 방송, 수어 영상보다 훨씬 더 좀 혁신적으로 그 장애인들을 배려할 수 있는 화면의 크기와 네. 내용으로 이 수어를 전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네. 아, 좀 커지는구나. 네, 화면도 조정하면. 커지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게 조정할 수 있는. 시청자 본인이 화면의 크기와 위치를 자기 편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요새 이제 스마트 기술이 좋아져서 신기하다. 그렇게 이제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좋네요.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MBC 소식인데요. MBC가 소송을 당했었죠. MBC 노조가 파업을 들어갔다가 33억 원 상당의 소송을 당했었는데 자, 세상이 이거 더 늘어났어요. 나중에 195억 원으로 늘렸어 MBC가. 네, 그러면서 광고 손실액 같은 게 생겼다고 나중에 이게 195억 원으로 그 금액을 소송 금액을 6배가 됐어요. 상향 조정을 합니다. 근데 법원이 2004년도 1심에서 아니 경영진의 공영방송 의무침해 행위를 저지하려는데 주된 목적이 있고 파업이 목적이 정당한데 왜? 라면서 노조 편을 들어줘요. 예. 네, 그래서 당시 이제 경영진이 다시 항고를 합니다. 근데 2심 결과도 같았어요. 근데 경영진이 다시 선고를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단으로 이제 걸려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여태까지. 예. 근데 그게 지금까지의 상황이었는데 바뀌었잖아요. 이제 사장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취하? 취하했겠죠. 그렇습니다. 그 소식입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살짝 잊고 있었어요. 이게 무려 2012년 파업 때문에 벌어진 이 2012년. 송사였는데, 예. 그래서 잊고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너무 늦게 취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최승호 사장님. 너무 당연해서 깜빡하셨나? 근데 예. 사실 대법원 갔어도 이거는 이길 수 바뀌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결과가 뒤바뀌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가지 않고 취하가 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마이뉴스에 대해서 그 기자단 엠바고를 깼다는 이유로 출입 정지 1년을 내린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결정이 됐다고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출입 기자단의 이제 법원 출입 기자단의 징계, 오마이뉴스에 대한 출입 정지 무려 1년의 징계가 확정된 겁니다. 네, 네. 자, 그 대법원 출입기자단은 오마이뉴스가 지난 9일에 공범자 이재용, 피해자 이재용, 엇갈린 1, 2심 판결문 전문 공개라는 제목으로 1, 2심 판결문 전문을 실어서 보도를 했죠. 그랬더니 판결문 전문 공개는 기자단 내규 위반이라며 왜 누가 자기들끼리 이거 보고 있으라고 했냐고 그러면서 아무튼 전문 공개는 기자단 내규 위반이라면서 징계 안건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출입기자단은 오마이뉴스의 소명을 들었죠. 소명은 당연히 국민 눈높이로 보면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적 논란이 되고 있는 판결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해서 국민들이 직접 읽고 판단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공개를 했다라고 오마이뉴스는 소명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한마디도 뺄 것도 없는 그냥 당연한 소리인데 상식 수준의 이런 말인데 이런 소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명을 다 듣고 나서 이 출입 기자단들이 대법원 출입 기자단들이 투표를 했는데요. 1개월, 6개월, 12개월 등의 기간을 따져서 투표를 붙였는데 출입 기자단 성원이 12개월 출입 정지를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 기자들이 다른 오마이뉴스 기자들에게 이제 출입하지 말라고 징계를 내린 겁니다. 네. 짜증납니다. 예, 이게 여기서도 우리가 지금 몇 차례 한겨레도 비슷한 사안으로 지금 징계가 받은 바 있는데 이게 계속 똑같은 규칙, 출입 기자단의 똑같은 규칙, 바로 암묵적 엠바고라는 이 정체불명의 내규에 의해서 이런 징계가 내려진 겁니다. 그리고 제일 웃긴 건요. 이 기사에 오마이뉴스에서도 이 입장을 말한 건데요. 다수의 언론들이 판결문을 직접 인용해 기사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판결문 전문을 공개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아예 인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마이뉴스 말은. 왜냐하면은 이게 뭐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니까. 다들 보고 그 중에서 필요한 거 인용해서 쓰고 있으니. 왜냐하면 오마이뉴스가 이미 2014년 9월 25일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판결문 전문을 공개한 바 있는데 이때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거는 삼성을 건드리지 말라는 의미로밖에 안 보이잖아. 그렇죠. 원세훈은 괜찮고 이 대법원 삼성은 안 지금 된다. 대법원 출입 기자단은요. 진짜
한번 싹 뒤져야 돼. 권력화가 돼 있어요. 삼성으로부터 왜냐면 왜 그런 원세훈 국정원장 판결문을 공개해도 아무도 문제제기 안 했는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판결문 전문을 공개하면 안 된다라는 규칙이 있었냐고 애초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 원세훈 때 공개했는데도 아무 문제제기 안 했어. 근데 왜 삼성은 공개하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튼 법원 출입 기자단은 자기들 주장은 아무튼 계속 그거예요. 이재용 부회장 전문 공개 뒤에 오마이뉴스에 문제 제기해서 블라인드 조치를 요구했는데 이를 따르지 않았다. 라고 지적했고요. 오마이뉴스는 해당 판결문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도대체 왜 블라인드를 해야 되느냐라고 끝까지 저는 정말 이번에는 오마이뉴스에게 부적절한 일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미디어오늘 기자의 그 얘기는 1년 출입 정지라는 징계 내용이 과한 측면이 있다. 기자단이 결정한 과거 중징계 결정 내용을 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엠바고를 깼을 때 1년 출입 정지가 있었고 공소장을 보도했을 때 3개월 출입 정지를 내린 사례가 있다. 대법원 판결 전까지 1, 2심 판결문은 공개할 수 없다는 기자단 내부 관행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 출입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이전 사례와 비교해서도 너무나 과한 결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오마이뉴스가 1년 동안 기자실 출입도 할 수 없고 검찰 관계자로부터 백브리핑 형식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티타임 참여도 제한이 되고 취재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재판 풀 취재도 참여할 수 없다. 풀도 안 돼요. 네. 출입 기자단에서 아예 배제가 되는 거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2심 항소심 판결문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과거 사례들 보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네. 이것 같은 경우에 이 내규 암묵적 엠바고를 깼을 때 1년 중징계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2심 판결문인데 똑같은 수위의 징계가 나온 겁니다. 안 돼요. 근데 기자단에도 여러 기자들이 있잖아요. 네.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논의에 붙여본 정말 계속 이건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고요. 이게 정말 합당한 조치인지를 계속 논해봐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다른 언론사들이 이 뉴스를 받아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뭐 시민단체만 떠드는 게 아니고 미디어오늘만 이게 다른 데서 좀 이걸 받아서 이게 합당하냐 해야 되는데 이게 기자단 이 출입처 제도 그리고 이 기자단 이거를 깨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기자들이 서로 쉬쉬하면서 이걸 보도를 안 할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대법원 출입 기자단 안에 MBC도 있고 KBS도 있고 다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다 들어있는데 자기네들이 내린 판결이니 나의 n분의 1이 다 가가지고 들어가서 내린 판결이라기보다는 내린 결정이니 이게 부적절하다고 말을 하겠어요? 누가? JTBC도? 누가? 보도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흐지부지 될 거란 말이에요. 미디어 비평지들만 근데 도대체 이거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 그러니까 정말 전 공론화할 만한 주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무엇보다 그냥 아주 쉽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래 뭐 출입 기자단 너네들의 내규 뭐 이런 거 복잡하니까 우리 모른다 칩시다. 다 이해해준다 쳐도 이번에 징계를 받은 이유가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문 공개했다는 것과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 관련 수사 결과를 그것도 경찰과 법원이 다 준 거예요 기자들한테. 한겨레? 네,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찰이 보도 자료를 이제 수사 결과 발표를 한 거를 조금 미리 이제 보도했다는 이유입니다. 이게 과연 징계를 받을 사안인가? 이 국민들이 알아야 될 사안이 아닌가? 공통점은 삼성이다. 그렇죠. 또 공통점이 삼성이에요. 또 삼성 이제 일가죠. 예, 아무튼. 그런 부분을 보면은 참 황당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금지 당해도 몰래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거의 기자단에서 퇴출당할 쫓겨날 거예요. 아마 걸리면. 네. 진짜. 자, 그러면은 다른 내용 마지막으로 이 W 쇼핑몰은 뭡니까? 이거 아예 모르겠습니다. 좀 재밌는 건데 이 W 쇼핑몰이라고 그냥 모 쇼핑몰입니다. 이름을 밝히기 어려우니까 대표로 있는 강모 씨가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이미 과거에 유죄 판결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재판을 받고 구속 수사를 당하고 있는데 무려 404억 원 규모의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예요. 404억. 예. 이 유사수신 행위가 뭐냐면은 이게 되게 법적인 용어라서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뻥카 쳐가지고 돈 뜯어낸 거예요. 내가 저한테 한 1억만 투자해 보세요. 내가 한 달 뒤에 10억으로 돌려드릴게. 뭐 이런 이제 사기 행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끌어모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쇼핑몰에 투자하시면 그렇죠, 한 달에 1,000만 원씩 수익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단계 느낌이 같은 오시죠? 데서, 네. 그런 걸로 이 쇼핑몰을 운영해 왔던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도 수사 중이지만 과거에도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지금도 똑같은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구속돼 있는 상태예요. 대표가. 근데 이상하게 지난해 12월부터 거의 모든 언론들이 조선, 중화, 동아, 국민, 세계일보, 유수의 중앙 일간지들이죠. 그 외에도 막 연합뉴스, 경향신문, 뭐 국민일보, 전자신문 거의 모든 매체들이 이 W 쇼핑몰의 그랜드 오픈, 독거노인 사랑 나눔 김장김치 행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PBM 교육과정 개설 등의 사업 내용을 엄청난 홍보 기사로 쏟아내고 있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광고가 들어갔나 보네. 네. 머니투데이 같은 경우가 특히 홍보 이 횟수에서 좀 눈에 띄는 모양입니다. 머니투데이는 이 대표인 강모 씨를 실제로 인터뷰해서 그 보도를 내기도 했고 국회 토론회에서 강 씨를 초청한 바도 있으며 칼럼을 기고받기도 했답니다. 헐? 지난해 6월에 지난해 6월 그러니까 구속되기 전이네요. 그럼 아무튼간에 그래서 저 여기 어딘지 찾았다. 찾았어요. 어딘지 알아냈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래서 뭐 머니투데이는 보도에서 13년이라는 긴 인고의 세월을 개발에 몰두하며 마침내 상식적이지 않은 아이디어로 아이디어를 현실화시켰다. 그렇게 이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한 바도 있는데 바로 그 13년이라는 긴 인고의 세월이라고 머니투데이가 칭찬한 세월이 바로 2007년 9월 유사수신 행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그 기간입니다. 2009년 4월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3개월. 이렇게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던 세월을 머니투데이는 13년의 인고의 세월이라고. 저 피해자들이 고소해야겠네. 우리 지난번에 한번 뭐였죠? 그런 거 광고 때문에 잘못해서 동아일보 뭐 이렇게 보도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때 제가 이 사람 누굴까 되게 좋다 막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광고에 H 쇼핑몰 관련해서 H 쇼핑몰이 그 신문사 홈페이지에 그 기사형 광고로 계속 걸려 있어서 내가 그 광고를 믿고 이렇게 유수의 언론사에서 기사를 실어주는 그런 회사니까 내가 이 회사를 믿고 이제 굉장히 고가의 물건을 샀는데 사기를 당해서 돈을 다 날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기사 그 사람이 한 사람이 한 게 아니고요, 거기 집단으로 다. 그 손해 입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고소를 해서 다 받았어요. 네, 그랬던 내용이더라고요. 예, 이것도 해도 되겠네.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그래서 함부로 기사 쓰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거를 입증해야 되는구나. 최소한 돈 받고 했을 거 아니야. 뭐 괜히 느닷없이 감동해가지고 그 쇼핑몰을 그렇게 기사를 써줬겠냐고요. 예. 그러니까. 뭐 광고를 받았겠죠. 예. 일단 손해 보신 분들은 좀 모여 보십시오. 단정 짓진 않겠습니다. 뭐 이분이 너무 좋은 분이라 너무 인간적인 매력이 막 진짜 풍겨 나오는 분이라 스쳐 지나갔는데 마음에 들어서 그럴 수 있죠. 네. 거의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님이 기자라면 이렇게 갑자기 부담스럽게. 예, W 뭐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좀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네, 그러면은 오늘 미디어 스크랩은 너무 흥분한 관계로 제가 또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제부터 마음을 가다듬고 자 이제 이봉우 활동가의 오늘 무슨 봉봉쇼를 마음을 가다듬기 어려우실 텐데 오늘 되게 웃긴데. 예. 봉봉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조금 사실 좀 죄송하게도 좀 질리실 수도 있어요. 또 평창올림픽 관련 방송 좀 질리긴 해. 보도 시사 프로그램인데 오히려 평창올림픽이라면 약간 어색해. 하도 평창올림픽을 많이 해서. 맞아. 그동안 뭐 연합뉴스 TV, YTN도 가십 보도 많이 하고 특히 연합뉴스 TV는 막 전쟁하자 그러고 자꾸 미국한테 북한 선제 타격하라 그러고 이상한 방송들이 나왔지만 사실 가장 이 악의성이 좀 크게 보였던 것은 TV조선이었어요. 제가 볼 때 TV조선이 가장 심각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이제 폐막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25일 폐막이니까 TV조선이 아주 올림픽이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더 극악무도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TV조선 뉴스 현장 17일 방송입니다. 17일 방송이니까 폐막을 한 일주일 앞둔 상태에서 나온 방송인데 TV조선 뉴스 현장이 이날
이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굉장히 긴 대담을 나눴는데 이 1시간 방송 중에 한 25분 정도, 4분의 1 정도를 이 주제에 할애를 했습니다. 대담의 주제를 담은 제목이 뭐냐면은 개막 김여정 대 폐막 이방카입니다. 그러니까 개막식에 김여정, 북한에서 개막식에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왔고 폐막식에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자 그 백악관 상임고문인 이방카가 오잖아요. 그래서 김여정과 이방카의 대결 구도로 보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다. 야, 거기까지 이해하자 그거예요. 이해하자. 전 이해돼요. 유명 인사고. 셀럽 셀럽 대결로 갈 수 있다. 그럼요. 전 종편이라면 갈 수 있다. 진짜? 네. 그리고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 너무 어려운데. 네.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게 왜냐면 이제 북미 간 관계가 요새 또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네. 펜스 부통령 개막식 때 같이 와가지고 그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랑 눈도 안 마주치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근데 또 폐막식에 이제 이 유명 인사인 이방카가 온다 그러니까 충분히 뭐 여기까지는 이해해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래 좋다. 이거를 너네들이 어떤 관점에서 어떤 내용으로 푸느냐 이걸 한번 봤는데 정말 황당하게 그지가 없습니다. 이 김여정 대 이방카라는 제목을 처음에 띄운 다음에 TV조선이 이 대담의 주제의 큰 틀을 어떻게 잡았냐면 또 자막이 이런 게 있습니다. 평창 외교 2막이에요. 평창 외교 대결 2막. 그러니까 북미 간 외교 대결 2막이 올랐다 이거죠. 오케이. 그럼 그 정도면은 외교 정세 분석하겠다는 거네. 괜찮아. 그러니까 그거예요. 좀 엄격하셔. 그러니까 처음에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때렸지만 너네 의도는 이거구나. 오케이. 평창 이게 제목이었으면 좋았겠지. 그렇죠. 그거가 더 좋은데.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이제 그 자막을 보고 대담이 시작되자마자 여러분들의 그 기대는 산산조각나게. 자, 이런 주제로 대담이 시작됐는데 갑자기 첫 질문이 어떻게 떨어지느냐. 엄성섭 앵커가 이렇게 첫 질문을 던집니다. 여전히 자막에는 김여정과 이방카의 평창 외교 대결이란 자막이 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첫 질문이 자, 여기서 저희가 먼저 짚어봐야 될 게 김여정인데요. 김정일이 생전에 후계자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아들들은 다 막 이게 게으른 얼간이고 그리고 딸이 후계자로서 어울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말인데요. 김정일이 후계자로 생각할 정도였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잠재적인 정치적 경쟁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김정은 오빠 입장에서는 여동생이 좀 눈의 가시처럼 비춰질 가능성 없을까요? 잠깐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이방카와 김여정의 외교 대결을 한다며. 갑자기 김정일이 생전에 김정은을 욕하고 김여정을 칭찬했다는 얘기를 왜 하지? 이상하잖아요. 여기부터 이상하잖아요. 아니 저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쨌든 괜찮아요? 뭐 인물 분석을 하면서 개별 인물 분석을 하면서 또 시작할 수 있죠. 너무 관대하신데? 뉴스룸에서 하니까 물들었어. 기준이 없어요 지금. 아니야, 물들었어 이거. 아닌데. 안 되는데 이거. 자, 이에 대한 대답. 오케이, 이해해주자 이거예요. 이에 대한 대답도 더 황당한데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이 여기에 대답을 하는데 갑자기 김정일 차남 김정철의 마약 중독의 역사를 풀어줍니다. 또 뭐야? 요건 좀 어렵네요. 이게 뭐야? 제가 이해하기로는 김정일이 아들들을 얼간이라고 욕했으니까 그 이유를 말해주는 거구나. 오케이, 그렇게 이해해볼게요. 그 내용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정봉 씨가 이렇게 한 10분간 떠듭니다. 경쟁 관계는 못 되는데 현재 김정철이 바로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완전히 피해인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요? 거의 피해인이죠 지금요. 실제로는 거의 피해인입니다. 거의 피해인이고 뭐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또 과거에 또 이제 마약도 많이 해가지고 마약에다가 스테로이드 부작용 때문에 목소리도 여자같이 되고 가슴도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마약 치료를 받으라고 이제 프랑스에 전용기 타고 이런 것 때문에 김정철이는 후계자가 될 수가 없는 경쟁 구도에서 원래부터 불러냈던. 그러자 엄성섭 앵커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물론 아들이니까 그렇지만 김정일이 김정남이나 김정철 그리고 지금 김정은을 향해서 게으른 얼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진짜 그랬을까요? 자, 이쯤 되면은 이게 뭐. 주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야. 다시 물어봐. 다시 물어보니까 또 대답해줘요, 김정봉 씨. 그 표현은 좀 그럴지 몰라도 거의 맞습니다. 얼간이라고 했을 거다. 가정하고 있어. 이프야? 방송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김병훈 씨. 왜냐하면 김정철은 편에 출연해서 한번 해줬어야 되는데 생전에.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 김정철이 꽂혀 있어요. 거의 그랬을 거다. 김정철은 그렇게 스위스에서 약 먹다 마약 먹다가 유학에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이라는 걸 다녔다. 거기서 또 마약을 했다. 김정철은 그래서 확실하게 마약 중독이다. 이게 좋은 거야 이 사람은. 이거에 꽂힌 거예요. 김정철 마약 중독. 김여정 얘기는 언제 나오죠? 아직 한참 남았나요? 네, 한참 남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김정철은 확실하게 마약 중독이다. 근데 내 생각엔 김정철은 확실하게 마약 중독이 됐거든요. 예. 근데 김정은도 아마도 마약 중독이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 자기 생각 아닌 게 어딨어? 김정은이 마약 중독 됐을 것이다라고 말하자 약간 깜짝 놀란 엄성섭 씨가 거짓말하네. 연기야 연기. 엄성섭 씨가 흠칫 놀라며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건 뭐 추정입니다. 이건 추정입니다. 예. 김정철은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추정입니다. 그건 추정입니다. 그 전에 추정 아니야 그러면? 몰라요 나도. 현 최고 지도자와 아닌 자에 대한 또 그게 다른가? 자 이거 제가 돌아가셨잖아. 아주 일부만 소개해드린 거고 이런 얘기 10분간 했어요. 김정철 마약 얘기를. 그러다가 이 김정철 마약사가 끝나자 김여정 얘기가 드디어 나옵니다. 딱 한마디. 김여정이는 상당 그래도 여자기 때문에 마약을 하거나 뭐 술을 많이 먹거나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고 그래서 아마도 공부를 좀 제대로 한 것 같아요. 끝이에요. 김여정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는데요. 그리고 마약만 안 하면 대체로 영리하다는 의미인가? 네. 제목은 김여정이. 김여정에 대한 얘기는 요게 답니다. 이거 제목을 잘못 뽑은 거 아니야? 자, 이거 너무 웃긴데. 너무 웃긴데. 자, 그럼 이 다음 얘기는 어떻게 이렇게 마약 얘기가 한참 하고 끝나요? 그러면은 배나은 활동가 말대로 그래 김여정 대 이방카로 꼽았으니 김여정을 소개하고 이방카를 소개하고 뭐 그럴 의도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해하기로 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미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기로 한 바가 무시당했죠. 김정철 얘기만 저 했으니까. 지금 이해 못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방카 얘기로 넘어가요. 넘어가요. 진짜 끝났어요. 끝났어. 얘기? 김여정은 끝났어요. 외교는? 몰라. 이제 외교 얘기가 나와요. 나와. 나오는데 여기가 더 웃겨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앵커가 다시 물어보죠. 북한이 개막식에 김여정을 보내자 폐막식에 미국은 이방카를 보냈는데 그 의도가 무엇이냐? 이 대결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이에 대한 여상원 변호사의 대답. 여 변호사님은 공주 대결 공주라고 보시는군요, 두 분 다. 공주 아닙니까? 아까 왕조 시대 이야기 나왔는데. 예. 오케이, 알았어. 여자니까 여성이니까 공주 대결.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자. 이 공주 대결로 딱 요약을 하고 이분이 보는 이 외교 전략 대결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김여정이 온다는 거 딱 보고 이방카 내세워야 되겠구나. 트럼프는 한치도 뭐 외면적인 속으로는 뭐 지식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외면적인 면에서 누구한테도 안 질라고 그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뭐 김정은이 보고 로켓맨이라고 그러고 뭐 리틀 로켓맨이라고 그러고 하는데 김여정이 오니까 진짜 좀 키가 적잖아요. 이방카보다는. 이방카는 모델 출신으로 키가 늘씬한데 그래서 이번에 가서 김여정을 비롯한 공주 북한 공주들을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 키도 크고 코도 높고 이런 사람 딱 데리고 보내가지고 아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 세계 이목을 그러니까 이방카가 미국이 다 받아라.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로 우세하다. 이걸 보여주려고 이 외면적인 걸 워낙 중시하는 트럼프라서 저는 뭐 내면적인 거는 우리 이현종 의원님 잘 말씀하셨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사람 뭐라고요? 여상원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얼마 전에 이재용 풀어간다고 하면서 활짝 웃으셨던 그분이죠. 이재용 판결 보면서 아주 기쁨을 숨기지 않았던 그분이죠. 이게 본업이신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늘씬한 이방카를 보내서 요약해. 알겠습니다. 요약 안 할게요. 그럼. 이걸 빌미로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한 번 더 까고 싶어서 못 알아들으실까 봐. 말이 너무 이상하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잖아요. 사실. 이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키 크고 늘씬한 이방카를 보내서 키 작은 김여정을 이기게 만드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게 외교 전략이다. 그게 외교 전략이라는 거예요. 뭐 근데 트럼프 수준 그런가요? 에서 그럴 것 같긴 해요, 사실. 그럴 수 있겠네요. 트럼프는 그런 사람일 것 같긴 하다. 근데 뭐 여상원 변호사도 트럼프 같은 사람인 것 같다. 그렇게 되네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관대하신데. 자, 여기서 아까 김정철 마약에 꽂혀있던 김정복 씨도 뒤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조금 다른 분석을 내놓습니다.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군사적 옵션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에 의해서 군사적으로 공격을 받아서 망하든 아니면 유엔 제재에서 경제적으로 망하든 어차피 망하는 집안의
최고 지도자 여동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운명이 굉장히 작을 것 같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딸은 이 집안이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원래 많죠. 원래 사업가 집안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돈은 지금보다 상당히 많이 불릴 겁니다. 그 집안의 딸이기 때문에 아마도 김여정이보다는 상당히 앞으로도 잘 나갈 것 같다. 분석을 내놨습니다. 앉았네, 진짜. 대단한 분석이네요. 의미한 분석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평창 외교 2막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대담을 25분간 나눈 겁니다. 정말 이게 전부예요. 아니 친구들끼리 술 먹으면서 저런 소리 해도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조용히 너 집에 가 그러지 않겠어 우리가? 너는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 그런 친구는 안 만납니다. 아니 올 순 있지. 어디 무슨 동창회 같은 데 가는데 햇소리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되죠 그러면. 아무튼간에 거의 더 많은데 가장 재밌는 게 이게 답니다. 제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해간이야. 근데 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뉴스를 타이틀로 달고 나오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뉴스 현장 무려 현장이래. 현장? 네, 뉴스 현장이에요. 프로그램.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잖아. 뉴스도 아니야. 뉴스 현장. 뉴스도 아니고 현장도 아니야. 제목도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외교도 아니야. 심지어 평창 얘기도 엄밀히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 평창이 오잖아요. 김여정 씨랑 이방카 씨가. 평창이 와서 한 얘기는 아니잖아. 그냥. 아유. 그럼 지구 얘기라고 하지 그냥. 우주 얘기라고 하든가. 그 집안 얘기겠잖아 사실. 그냥. 아무튼간에 TV조선이 보는 한반도의 외교 정세는 이렇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조금 전에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제보를 받았는데요. 이것도 되게 웃겨요. 근데 나중에 조금 더 확인을 해보긴 하겠지만은 정말 일단은 이 제보 자체 너무 웃긴 게 원불교 환경연대 조은숙 선생님한테 이제 온 제보인데요. 저도 이거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 후쿠시마 7주기 행사가 지금 이제 준비되고 있거든요. 여기저기에서 이제 후쿠시마 지진이 3.11에 벌어졌기 때문에 3월 11일에 항상 후쿠시마 대지진 행사를 합니다. 이제 핵의 위험성을 7주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핵의 위험성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대책 없는 핵 폐기물 지진대 위에 핵발전소 당장 멈춰라라는 내용으로 핵 폐기물 모형을 만들어서요. 이렇게 깡통 모형을 만들어서 전시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취지로 60여 곳에 깡통을 만들어가지고 발송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발송을 했다는 게 이미 페이스북에 조은숙 씨랑 여러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올렸어요. 그러니까 발송을 하니까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받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어제 영광에서 보낸 택배가 지금 도착했나 봅니다. 그러면서 깡통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뭔지 알겠죠? 노란 깡통인데 핵폐기물 모양의 요만한 동그란 깡통을 손에 이렇게 컵 정도 사이즈의 깡통을 이제 받아가지고 요거를 막 사람들이 보여줘요. 나도 요거 받았다 막 이런 거를 보여줬는데 어제 기사가 하나 났는데 이제 제보를 저한테 한 거예요. 이런 기사가 났는데 이건 오보다 이건 악의적인 거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기사가 2개가 나왔거든요. 머니투데이하고 뉴스원이 나왔는데요. 머니투데이 기사가 훨씬 더 제목이 자세해요. 자세한데 너무 웃겨요. 제목이 뭐냐면은 머니투데이가 정부 세종청사서 폭발물 소동, 핵쓰레기 들어있다 메모 발견 이게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 기사를 제가 읽어볼게요. 얼마나 웃기는지. 자, 세종청사에 폭발물 의심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과 소방당국이 긴급 출동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소포 안에는 폭발물 대신 돌과 빈 깡통 그리고 핵쓰레기가 들어있다는 메모지가 발견됐다. 경찰은 메모 내용을 토대로 원전 반대 측에서 벌인 너무 웃기잖아. 소행으로 추정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그런데 해당 소포에는 주소지와 발신인 등의 정보가 전혀 적혀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렇게 써있어요, 기사에. 소포를 발견한 직원은 이를 위험물질로 인식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긴급 출동한 경찰은 직원들의 접근을 차단한 채 즉시 소포 해체 작업을 벌였다. 너무 웃기지? 소포 해체 작업. 뭐가 붙어있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소방 당국도 출동했다. 해체 결과 소포에는 돌과 빈깡통, 메모지 한 장이 들어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메모지에는 깡통에는 영광 원전에서 나온 핵쓰레기가 들어있다라고 적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메모 내용을 토대로 원전 반대론자가 벌인 소행으로 추정하고 청사 인근 CCTV를 분석해 소포를 전달한 이가 누군지 등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이게 기사의 전문이에요. 택배 직원일 것 같은데.
우체국 택배면 우체국 아저씨가. 그러니까 이분 말이 너무 웃긴 게 지금 저희는 소형 깡통을 만들어 전국에 택배를 발송했습니다. 총 60곳에 발송했고 발송자 주소와 연락처를 당연히 표시했습니다. 발송자 주소 연락처 없이는 우체국 택배가 불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누가 보내는지 아는데 뭐야? 왜 위험물로 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진상을 떤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지금. 그리고 몇몇 곳에서는 직접 전화한 문의를 받기도 하고 불쾌해서 폐기했다는 답변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깡통은 불쾌하다고 폐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보낸 사람이 한 말이에요.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산자부에서만 이런 소동이 벌어진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이 기사가 너무 악의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기사에 대해서 대응을 좀 어떻게 대응할까요?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이게 악의적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너무나 웃기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기사라고 보세요? 너무 빵 터지지 않아요? 산자부에서만 종이 이렇게 싸서 오지 않아요? 택배 그냥 60군데 똑같이 보낸 택배인데 왜 산자부만 이렇게 모지리 같은 행동을 했냐는 거죠. 그래 행동을 한 것보다 더 웃긴 거는 이 기사를 쓰신 분의 이 태도가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흥분해서 약간 막 너무 웃겨. 버린 소행. 그리고 소포 해체 작업을 소포 해체 테러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런 기사가 아무튼 있어가지고 아무튼 저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뭐 보고서를 쓰든지 하겠지만은 무서웠을 수 있죠. 그래. 아니 무서웠다고 뭐 이렇게 기사까지 내고 이 난리야. 제가 많으면 무서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산자부니까 유관 기관이잖아요. 네, 이거는 언제든 그런 불안감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당할 수 있다. 내가 한 짓에 생각하면 그렇죠. 약간 착하게 살자. 그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아니 그래도. 아무튼간에 그래서 제가 얘기네, 이거. 제가 이 분한테 말한 게 혹시 세종청사에 들어간 택배에만 아무런 메모장이 없고 아까 말한 그 거기에 써 있는 그 메모만 들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혹시 산자부에 들어가는 택배에만 정말로 연락처가 없었던 건 아닐까? 그랬더니 그럴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체국 택배에서 보내는 사람 연락처가 없으면 그러면 안 된다. 다시 써주세요. 이러고 다시 돌려보내줘요. 다시 쓰라 그래요. 네,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너무 웃기는 일입니다. 기사를 이렇게 오버해서 쓰시면 됩니까? 대단하다. 산자부도 산자부지만 이거를 무슨 범죄 진짜 테러 기사처럼 쓰는 소포 해체 작업. 전 기사가 너무 웃기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저 진짜 경찰들이랑 우리 사무실도 항상 소포 해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자, 그러면은 민원연 대댓글 보겠습니다. 트러스트 노원님, 저 다니는 회사에선 야근 그렇게 찍으면 잘리는데요. 아직도 그런 문화가 공직에 남아있다니. 그리고 한 명 남아서 다 찍어준다는 건 또 하나의 갑질의 대물림이겠네요. 할 일은 안 하면서 안 되겠습니다. 방통위원장의 처장님, 방심위의 봉봉, 그리고 미탈은 부녀회장님 단독. 이렇게 이 상황에서도 깨알 같은 이렇게 부녀회장 되면 진짜 우리 부녀회장 저를 정말 아끼신다면 이런 말씀은 하지 마시죠. 부녀회장 진짜 돌아버릴 겁니다. 방심위의 봉봉이 가고 내가 방통위원장이 됐는데 님이 계속 나는 왜 여기서 왜 나는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있냐고. 슬픈 일. 여기서 지능적인 안티인가요? 일단은 안심하는 건 우리는 절대 이런 데 갈 수 없다는 거. 안심해. 아니 같이 여기서 고생하지 최소한 저기 가지는 않는다. 좀 좋은데 좀 보내주세요. 세상에. 말가도. 아니 좋은데 안 가도 되니까 보내지 마세요. 함께하게 해주세요. 너무 웃긴다. 오늘 레이니치스님 오늘도 정말 꽉정 방송에 감사드립니다. 그나저나 KBS가 너무 걱정이네요. 저러다가 YTN 꼴로 하는 게 아닌지. 사장 바뀌면은 사장이 제대로 바뀌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기대를 아직은 할 만한 상황인 것 같고요. 만약 그렇다면 오히려 청문회가 있는 게 다행이라고 느껴지네요.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칭찬하는 인사가 나타나면 저 사람이 바로 그 적폐구나 하고 바로 할 테니까요. 검증이 된다. 네. 간별사. 아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세요. 너무 현명하십니다. 네. 이번 주인가요? 아마 그 시민 정책 발표회 그거를 이제 보시고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YTN 꼴은 절대 안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기사 면바리님께서 저는 검찰청 검사들이 기자를 출입금지시키나 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기자단이 아니라 기레기단이네요. 갑질을 보도하면서 지네들이 갑질하는 지네들의 심정은 어떨지 참 궁금하다고. 그래서 출입 기자단이 없어지고 각 언론사의 대표 기자 한 팀은 무조건 들어가게 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또. 네. 지금 출입기자단 관련해서 미령곰탱님, 사사사님 전부 다 그 설명이 유익했다라는 피드백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쓰셨네요. 예, 뭐 기자단을 개혁할 필요도 있고 언론사별로 한 팀을 전부 그냥 출입하게 해주면 안 되냐. 뭐 이런 이제 대안도 제시해 주신 것이죠. 예. 네. 자, 희망역 정거장님께서 안녕하세요. 댓글을 처음 다는 열혈 청취자입니다. 매일 듣기만 하다가 응원 겸 해서 글을 답니다. 과거의 세대는 일상의 고단함에 지치고 정보의 획득 창구가 제한적이다 보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엇이 참인지 것인지 저짓인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어려서부터 제도권 교육과 언론에 좌지우지 되었다면 이제는 또 다른 삶의 고단함과 정보의 홍수에 묻히고 언론들의 장난에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관심 자체가 떨어지는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좀 그래요. 언론이 너무 많아서 또 오히려 이제는 우민화되는 경향도 있죠. 언론의 역할은 민주시민으로서 응당 알아야 하고 판단하여야 할 사실과 논평을 해주어야 하는데 글쎄요. 여전히 정치는 더러운 것이니 니들은 생업과 재테크, 여행에나 신경 쓰고 이쪽 정치는 관심 꺼라 라는 식의 행태나 종북자파 몰이나 하고 있는 게 개탄스럽습니다. 현실에서 누가 조중동을 까겠습니까? 이것이 시민단체의 존재의 의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공익적인 활동하는 민원연과 활동가 분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듣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하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너무 좋은 얘기인데 근데 SBS 상품권 페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고 하도급법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사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네네. 지적질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몰랐던 점이니까. 네. 네, 여기 댓글로 다들 막 열심히 댓글들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미령곰탱님이 지금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댓글 전반적인 상황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방송 듣고 재밌었는지만 저희하고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너무 편하게 즐겨주세요. 네. 예,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좀 미안하네요. 아무튼간에 감사합니다. 댓글들. 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또 내일 뵙도록 하지요. 내일이 금요일인가요? 드디어? 와. 방통이 그 사건만 아니었으면 제가 좀 기분 좋게 금요일을 즐길 수 있을 텐데 너무나 일이 많아질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